일본이 되기 전에 오키나와, 류큐 왕국은 어떤 곳이었어요?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가지며 400년 이상 독립 왕국으로 번성했던 섬 오키나와. 이런 오키나와가 완전한 일본 땅이 된 건 겨우 52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왜? 진짜 얼마 안 돼. 나보다 몇 살 형 아니네 그러면? 1970년대잖아, 그러면. 예, 72년입니다. 진짜 최근이다. 예, 그럼 일본이 통치하기 전 오키나와가 어떤 곳이었는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짧다. 오키나와는 본섬을 중심으로 약 1000km에 걸쳐 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기 200km나 첫 통일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통일 왕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아시아의 대국, 명과 책봉조공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책봉조공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실까요? 왕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조공을 바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을 중심으로 맺어진 이 국제 질서를 책봉조공 관계라고 불렀는데요. 황제의 나라인 명이 주변 국가들을 신하국으로 삼아서 그 나라의 통치자를 국왕으로 임명하고 그가 지배하는 땅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신 관계를 맺는 그렇죠. 거네요. 그 답례로 신하국은 명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쳐야 했던 거죠. 새로운 통일 왕조도 명의 황제 선덕제에게 책봉을 받으면서 왕조의 성씨인 쇼, 그리고 아름다운 옷구슬이라고 하는 뜻의 국호인 류큐를 하사받게 되는 거죠. 옷구슬. 이렇게 해서 쇼씨 왕이 다스리는 류큐국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근데 류큐국은 왜 스스로 신하의 나라를 자처를 한 거죠? 명과 책봉조공 관계로 얻을 수 있는 이 특권이 꼭 필요했던 건데요. 무엇일까요? 교역이죠. 예, 바로 교역을 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예, 조공을 가져가는 것보다 바치면 훨씬 더 많이 답례품을 받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예, 준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조공무역이 성사되면 류큐국은 명에 바치는 조공품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2배 이상의 값나가는 답례품을 하사받았기 때문에 해야지. 류큐국 입장에서는 명과의 교역은 이득이었던 거죠. 이득이죠. 게다가 류큐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명에게 각종 특전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전? 다른 교역국들이 육로만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때 류큐국은 해상 교역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우와. 류큐국은 명과 명의 조국인 조선, 일본, 동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아시아 각지의 무역 사절선을 파견했었습니다. 명에서는 도자기, 비단 등을 사서 일본과 동남아 국가에 팔았고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후추, 설탕 같은 향료 등을 사서 일본이나 명에 가져다가 이제 팔았었던 거죠. 돈을 많이 벌었겠어. 이건 중국에서 귀국하는 나하항의 무역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무역선 안엔 동남아시아와 명에서 가져온 진귀한 보물들로 이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개무역은 류큐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겁니다. 류큐는 저 해상무역으로 꽤 번성했겠는데요? 그렇죠. 류큐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 솟아난 낙원이며 선박 교역으로 세계의 가교가 되고 이국의 보물이 온 나라에 가득 차 있는 곳이다. 와, 낙원이래요? 낙원이네요. 파라다이스. 그냥 뭐 황금섬이네요, 완전. 그렇죠. 이처럼 중개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한 류큐국은 15에서 16세기 초반에 걸쳐서 전성기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이래 황금기를 맞이한 류큐국은 경제적 번영을 밑거름 삼아 독자적인 국가로 성장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류큐국을 위기에 빠뜨린 건 1592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에서 일어난 전쟁이 류큐국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지? 류큐는 거기까지 내려갔지? 한참 아래인데. 네. 1590년, 즉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년 전, 네. 일본의 패권을 두고 치열한 내전을 벌였던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이또 아이, 그걸 도요토미. 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넘어서 대륙에 있는 명까지 야심을 뻗어 나가려고 했었죠. 이를 위해서 도요토미가 명의 관문을 여는 첫 단계로 계획한 것이 조선 침략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류큐국과 사츠마의 병력 1만 5천 명을 동원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류큐국은 멀리 있는 나라이고 일본군의 전략에 익숙치 않다. 따라서 병력 동원에 류큐국은 면제해주겠다. 대신 7천 명의 병력이 먹을 10달치 식량을 준비하라. 갑자기 뭐야? 배보다 배꼽이 큰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먹을 거를 저렇게 많이 달라는 거면 갑자기 그냥 삥 뜯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속된 말로 말을 하면은. 예. 이뿐만 아니라 군자금으로 필요한 황금 8,000냥까지도 상납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갑자기요? 아니, 교수님 그럼 이런 요구를 받은 류큐국은 그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류큐국 입장에서는 고압적인 태도도 좀 황당한 데다가 남의 나라 전쟁을 좀 도울 이유도 없는 거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괜히 엮일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일본이 침략하려는 조선은 류큐국의 오랜 친선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교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류큐국의 왕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으세요? 명나라에 연락해요. 지금 사츠마본에서 지금 그쪽 친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아닌 거 아니에요? 얘기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안 도와준다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류큐국은 고민 끝에 1592년 일본의 조선 침략 계획을 명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는 명과의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명은 조선을 침략한 일본과의 교역을 끊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자 류큐국은 명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거에 좀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일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과연 류큐국이 도와줬을까요? 해주면 좋지 않아요? 해주지 않을까요? 사츠마본이 그 일을 좀 잊어줬다면 자기도 이제 뭐 이웃이고 사츠마본에 네. 자국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판단을 했었을 것 같은데 류큐국은 이번에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아니 소국이 아닌데? 눈치 안 보는데? 자존심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일로 류큐국은 일본 막부의 눈밖에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자 1609년 류큐국의 무례를 명분 삼아서 3천여 명의 병사와 선박 80여 척을 보내서 류큐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해. 강력한 사츠마군의 대포에 섬 주민들은 무조건 항복을 했고요. 네, 류큐국도 군대와 칼, 활, 화살 같은 무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류큐국 조정이 문강불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할 만한 인재가 부족했고, 또 전쟁한 경험이 없었어요. 너무 평화로웠구나. 네네. 그렇구나. 이렇게 류큐국은 명과 사츠마본에게 모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거죠. 작가님, 사츠마본이 류큐국을 이렇게 수탈할 때 가장 눈독 들인 게 뭡니까? 네, 아열대 기후인 류큐국에서 재배하던 바로 설탕인데요. 네, 설탕은 인기 제품이라서 값이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류큐 농민이 재배하던 설탕을 이제 시장에 유통할 때 수익을 나누는데요. 류큐 농민이 3할, 류큐국이 2할, 사츠마본은 무려 5할을 가져갔다고 해요. 뭐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치, 근데 류큐국이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관계가 되면 명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개의 나라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류큐국이 명과의 관계를 똑같이 이어가면서 무역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왜죠? 너무 힘들게. 그거는 명과의 무역으로 류큐국의 무역 이익까지도 모두 수탈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그래서 류큐국이 일본의 조공국이 됐다는 사실을 명이 알게 되면 교역이 끊어질까 봐 조치를 취했는데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교역하러 가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잡아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의 사절단이 류큐국에 올 때마다 일본에서 파견했던 관리나
선박을 이동시켜서 자기네가 있었던 흔적을 감춰버립니다. 와, 오 치밀하네 아주. 예. 또한 류큐인이 일본식 풍습을 따르는 것을 금지시키고 일본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합니다. 와, 치밀하네. 철두철미하네요 네, 진짜. 머리가 길면 잡힐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은 1644년 명이 무너지고 청이 들어서서도 지속되었는데요. 그 뒤로도 류큐국은 약 200여 년이 넘게 일본에게 수탈당해야 했던 겁니다. 이야. 이렇게 류큐국은 점차 국력이 쇠퇴해지게 되는데요. 반면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서양 문명을 흡수하며 빠르게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1868년 이른바 메이지 유신을 시작하게 되죠. 개항을 하고. 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사무라이 중심이었던 막부 체제를 폐지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걸게 되었습니다. 이후 국가제도와 산업계획, 군대, 교육 같은 체제부터 옷차림과 머리 모양, 식습관까지 서양을 따라서 탈바꿈해 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일본이 신경 쓴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기 때요? 예, 이거는 저희가 배웠습니다. 배웠대요? 저는 안 배운 것 같아요. 예, 그때는 공연 중이셨어요. 네, 맞아. 기억하셔야죠,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영토를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류큐국을 확실한 일본 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교수님, 근데 일본이 이 류큐국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나라가 좀 걸림돌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네. 청은 명실상부 동아시아의 대국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때마침 일본에게 류큐국을 편입할 빌미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지? 1871년 태풍에 표류하다가 타이완에 도착한 류큐인들이 타이완의 원주민들에게 해적으로 간주돼서 66명 중 54명이나 살해당한 거였어요. 이에 대해서 일본은 타이완을 관할하는 청이 류큐국을 어떻게 여기는지 의중을 떠보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일본이 일본 국민에 속하는 류큐인을 살해한 타이완 원주민을 청나라에게 징벌하라고 요구하게 된 거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류큐국이 자기네 그 신하국인데 갑자기 일본인이라고 하면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언제부터 일본인이야? 황당해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하국의 사람들을 갑자기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도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네. 자국민이라면서 책임까지 물으라고 하니까 사실 좀 어이가 없었겠죠.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타이완 원주민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청은 그 어떤 책임도 질 이유가 없다고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맞지, 그게 맞지. 그게 맞는 거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그럼 류큐 너네 신하 아닌 거다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일본은 청을 도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1872년에 류큐국을 류큐번으로 그리고 국왕을 번왕으로 이제 낮춰서 규정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류큐국을 일본의 지방 행정구역 중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였죠. 이 일을 류큐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됐지만 생각 외로 큰 반발은 없었어요. 아저씨, 청이 왜 이렇게 순순히 일본의 도발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네, 당시 청나라가 태평 전국의 번기를 진압하는 것 때문에 힘이 빠진 상태였고 또 러시아와의 사이에서도 영토 분쟁이 있었고 또 프랑스와 사이에서도 베트남으로 가지고 분쟁이 있었고 막 그런 상태에서 류큐국에 대한 것도 안타깝지만 직접적으로는 국방에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청에게 반발이 없자 일본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류큐를 완전 자기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조심스럽게 또 한 번 청을 떠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뭐 또 사건이 있나요? 예. 일본은 타이완 원주민 지역이 청의 관할이 아니라고 했다는 핑계로 1874년 5월 타이완을 직접 침공하게 되는 거죠. 타이완까지 이제. 일본은 타이완에 3천여 명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전쟁 결과는 당연히 서양식 총을 든 일본군의 승리였겠죠. 상대가 안 되지 뭐. 그럼 전쟁 이후 청은 류큐국에게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적당히 해. 청은 일본의 타이완 침공이 일본의 자국민 보호 조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류큐가 일본 영토라는 걸 청이 공인하는 것과 같았던 거죠.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구나. 예. 그러니까 청을 상대로 류큐를 일본 영토라고 인정받은 일본은 이제 류큐를 완전히 병합해서 자국 영토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875년 일본은 류큐 번에게 조항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청에 조공을 바치지 말 것. 류큐 번왕이 청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것을 금함. 메이지의 연호를 따를 것. 청의 연호를 따르지 말 것. 일본은 류큐에 군대를 둘 수 있음. 그냥 이제 오로지 일본과만 뭐 교역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넌 이제 청의 신하국이 아니다. 너 이제 우리 거야. 완전 손떼. 예. 그리고 병력을 류큐국으로 보내서 수리성을 무력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류큐 국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1879년 4월 4일 일본은 류큐국의 운명을 바꿀 포고안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류큐번을 폐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한다. 류큐란 이름 아예 없애는 건가요? 그렇죠. 일본은 류큐국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450년간 쓰여온 류큐라는 이름을 없애고 오키나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생긴 단어군요. 예. 이것을 제2차 류큐 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로써 일본의 오키나와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들을 완전한 일본 식민으로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동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황민화 교육이었습니다. 황민아요? 예. 누구시죠? 황민화가 아니고요. 황민화. 황민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천황 중심의 지배 체제였기 때문에 일본인이라면 천황에게 이제 충성을 바쳐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천황에 대한 충효심을 설파하는 교육칙어를 오키나와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낭독시키고 외우게 했습니다. 만일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용감히 나라를 위해 나서서 천황의 영원한 운명을 함께 지켜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모든 신민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도리이다. 너무 애국심을 강요하는데요. 류큐 출신의 학생들은 교육칙어를 낭독하고 외우면서 천황에게 충성하는 게 일본 신민의 도리라고 세뇌당했던 거죠. 그렇게 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신민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단순한 일본 신민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하는 일본 군인이었던 거죠. 저 어떻게 저런 사고를 했을까? 그래서 오키나와현의 학교에서는 병식 체조와 검수를 도입하고 실탄 발사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이게 교련인 거죠. 교련. 예, 우리 때 있었는데. 교론에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연식이 이제. 네, 교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 훈련을 위해 이전까지는 오키나와에 없었던 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행사?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 내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대. 그렇죠. 운동회? 운동회입니다. 아. 예. 운동회는 체육을 장려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경쟁과 집단 활동을 가르치는 교육의 수단으로 개최되었던 겁니다. 운동회에서 어떤 운동을 주로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카라테. 가라데. 네. 카라테? 네, 오키나와의 중학교에서 카라테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원래 카라테는 류큐 왕가를 지키기 위한 호신 무술이었는데요. 이때 체육 수업에 도입되면서 일본 전국에 퍼졌다고 해요. 아, 류큐왕가의 전통 그 무술이에요? 네, 가라데가? 원래 류큐 거예요. 아, 진짜. 예, 이 같은 일본 동화 정책은 류큐 출신자들을 일본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본 식민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죠. 그렇다면 일본 식민으로 거듭난 류큐 출신자들을 일본은 편견 없이 같은 식민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당시 이들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지? 이게 차별이라고요? 예.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지? 예, 이거는 1903년 오사카에서 개최됐던 제5회 내국 박람회 사설 전시의 기념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일본인과 가까운 다른 인종을 모아서 그 풍속, 도구, 생활 모습 등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홋카이도 아이누족, 타이완 원주민, 류큐인, 조선인, 중국인,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벵골인 총 21명의 남녀가 각국이 표시된 일정한 구역 안에서 단란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에? 전시를 했다고, 사람을? 예. 무슨 동물원처럼 전시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류관 전시는 일본인과 가까운 다른 인종을 모아서 전시하는 거였어요. 류큐 출신자들은 일본 영토에 살면서도 그리고 또 일본 동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지로 인해서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인간 전시품이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류큐라는 이름도 없앴는데 류큐 출신자라고 한 거는 되게 의도성이 있는 의도적인 거죠.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일본은 동화 정책을 펼치면서 오키나와의 문화와 풍속을 일본화해서 그들에게 일본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을 일본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들은 일본의 2등 식민으로서 차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오키나와를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이후 더욱 승승장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1914년 유럽을 주 무대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으로서 세계 강대국의 일원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로써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서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2차 세계대전에 Empire.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 두 나라 상황이 어떤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본은 불과 6개월 만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어이구, 많이도 점령했네요. 와.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미드웨이 해전 이후 8월에 미국은 일본을 격파해 나가기 시작했고 일본군은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일본 코앞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한 장소로 바로 이곳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교수님, 근데 미국은 왜 오키나와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약 500km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하거나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타이완과 중국 어디로도 진출하기 용이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의 손에서 빼앗아올 필요가 있었던 거죠.